오늘은 투자론의 버금가는 출제 테마인 강론의 네 번째 나뭇가지인 금융론의 중요 테마 5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역시 오늘도 출발하기 전에 이 명언 하나 품고 가보죠. 오늘의 명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대체? 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자신으로 있을 줄 아는 일이다. 자, 이 명언은 지난 시간에 했던 명언과 같이 그 몽테뉴가 했던 정말 멋진 명언입니다. 자,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여정을 떠나는 것도 우리 인생에서 과연 우리 자신이 누군가, 호모사피엔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과연 누군가, 내 자신이 그렇다면은 내 자기 자신으로 있을 줄 알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 공부의 여정에 철학적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금융론 첫 번째 출제 테마, 우리 교재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테마에서 1차 100개를 다룬다고 그랬죠? 그래서 27번째 테마입니다. 금융의 종류입니다. 자, 외적으로 비교되는 거 없고요. 연관되죠. 뒤에 이제 금융론의 가장 중요한 출제 테마가 바로 117페이지에 나오는 자금 조달 기법입니다. 이 자금 조달 기법이 바로 앞에 금융의 종류하고 서로 연계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금융의 종류가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자금 조달 기법의 하나의 보기로. 예컨대 지금 MBS 같은 경우는 부채금융이죠. 그리고 뒤에 자산담보부 증권, 우리 ABS라고 그러죠. 이것도 부채금융. 신디게이트는 지분금융.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우리 부채금융. 마지막으로 리치, 우리는 이제 보통 우리 시험에서는 부동산 투자회사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이것도 이제 지분금융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보기 정도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뒤에 자금 조달 기법하고 연계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내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의 구체적인 예를 과연 우리 수험생들이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예가 나와 있죠. 그래서 지분금융, 부채금융에서 그래서 우리 리치, 부동산 투자회사, 신디게이트 이런 것들, 우리 또 많이 들어본 뮤추얼 펀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지분금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건 빚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기업이 주식을 발행했다. 그래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식 산 분들이 기업한테 내 돈 돌려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대표적인 우리 지분금융의 하나죠. 자, 그에 반해서 부채금융은 빚 갚아야죠. 그래서 남의 돈, 타인 자본이라고 그러죠. 이걸 조달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MBS, ABS, 그리고 우리 뒤에 나오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PF가 대표적인 부채금융의 예가 됩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우리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요. 메자닌 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대체 뭘까요? 이게. 뭔가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부동산 금융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좀 공부하고 오셔서 본인이 배운 거 아마 티내려고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이 메자닌이라는 게 이탈리아 건물의 1층하고 2층 사이에 중간층이 있다고 그래요. 봤냐? 못 봤습니다. 그 중간층, 즉 우리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의 어디 그 중간, 이런 개념이겠죠, 추상적으로. 그래서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의 중간에 해당되는 그런 금융을 갖다 우리가 메자닌 금융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신주 인수권부 채권, 인수권부 사채 이런 거 몰라요. 저도 홍쌤도 모릅니다. 주식의 지읒자도 모릅니다. 저는
또 뭐 전환사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메자닌 금융의 한 예예요. 그래서 얘는 지분금융, 부채금융 어디에 속하지 않는 딱 그 중간 회색지대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금융의 종류라는 테마 기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은 우리 기출 151페이지 우리 마지막 테마인 자금조달 기법이에요. 거기에 보시면은 딱 2번 나왔어요. 22회 때 보면은 자금조달 기법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분금융이냐 부채금융이냐 구별할 줄 아는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29회 때 바로 앞전 우리 시험에서도 종합문제 자금조달기법 종합문제 중에서 하나의 그 예로 해서 지분금융이라는 그 용어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2번 출제됐다. 물론 24회 때 그 메자닌 금융이라는 게 단독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또 나올 것 같냐? 그렇죠. 며느리도 모르죠. 그렇지만 항상 기출된 것은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7번째 테마 금융 종류 기출을 봤는데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출제가 될 것 같냐? 제가 볼 때는 좀 단독 문제로 출제되긴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자금조달 기법의 종합 문제 있죠. 그래서 MBS부터 해서 부동산 투자이사까지 쭉 뭐 5개의 보기를 내면은 거기에 하나의 그 보기 정도로 해서 이런 거는 뭐 예컨대 지분금융인데 부채금융이다 해서 틀린 보기 정도로 그렇게 출제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8번째 출제 테마는 저당 상환 방법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우리가 금리에 따라서 상환 방법을 구별해 볼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원리금 상환 방식에 따라서도 분류를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외적으로는 우리 연계될 수 있는데요. 시간가치, 특히 우리 저당 상수 있죠. 요게 연계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저당 상수라는 개념이 뒤에 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이 원금 구할 때 이 부채 서비스액 마이너스 이자거든요. 원금이. 그랬을 때 부채 서비스액 이꼴 차입액 곱하기 저당 상수. 저당 상수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기억이 잘 안 나죠, 우리가. 그러니까 역시 우리는 보고 또 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99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우리 99페이지 보면은 시간가치 그 내가 현가 표가 나와있죠. 그 중에 현가의 마지막 3번째 저당 상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부채 서비스액은 차입액 곱하기 저당 상수다. 그러니까 저당 상수 상당히 중요했어요, 사실은. 왜 중요했냐? 우리 앞에 투자론에 최대 융자 가능 금액 할 때도 필요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부채 서비스 할 때도 필요하고. 여기저기 다 끼지 않는 데가 없네요. 이 저당 상수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 공식도 당연히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뭐 투자론, 금융론 딱 나누기는 애매하죠, 사실은. 투자하려면은 금융이 필요한 것이고, 금융은 왜 하냐? 투자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시간가치하고 연계해서 볼 수 있겠고요. 자, 내적으로 이제 우리 시험, 이 금융론 단독 문제로 봤을 때는 첫 번째가 고정이자율 저당대부, 그러니까 고정금리 저당대부죠. 요거하고 변동금리 저당대부를 비교할 수 있는가, 구별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그 차이점 구별이죠. 그걸 서로 뒤바꿔 놨을 때 그게 이거 틀린 보기야 라고 콕 집어넣을 수 있는가. 그게 결국 객관식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딱 보면은 고정이자율 저당대부니까 예상 인플레율이 금리에 반영이 되죠. 그런데 반해서 우리 변동이자율 저당대부를 보시면은 예상 인플레율뿐만 아니라
예상되지 않는 비예상 인플레율까지 금리에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11페이지 날개박스에 보면은 요 두 개를 보면 초기 금리는 당연히 더 많이 얹혀진 이 변동 금리는 뭔가 좀 대출 받는 입장에서는 대출 받는 입장을 뭐라 합니까? 차입자라고 그러죠. 은행은 뭐예요? 대출 해주는 입장, 대출차입니다. 이 용어도 헷갈려. 대출자가 대출을 받는 자인가? 아닙니다. 대출을 해준 자다라는 거예요. 그건 주의를 하셔야죠. 차입자가 대출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금리 처음엔 뭐가 비싸냐? 좋은 그죠? 상품이 좀 이렇게 좀 우리 과일도 좀 때깔이 걷고 요게 좀 좋잖아요. 그러듯이 요 고정 이자율 저는 이게 때깔이 좀 좋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좀 안정적으로 보이니까. 변동이라는 것은 하나의 리스크, 위험이죠. 그래서 뭔가 좀 그래요. 그래서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좀 쌉니다. 그래서 초기 물론 나중에는 변동의 변화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초기 금리는 고정 금리가 변동 금리보다 크다 작다 크다 그런 일상 평어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채무 불이행 위험, 빚 못 갚을 위험이었죠. 앞에 우리 투자론에서 다루던 위험입니다. 그거는 변동 금리가 더 커요. 위험이 왜? 고정금리는 예상을 하는 거죠. 매번 이렇게 내가 갚아야 되는 거. 그렇지만 변동금리는 자꾸 변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정신이 없으면 위험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채무불이행 위험은 뭐가 더 크다? 변동금리의 경우가 더 크다는 것이야. 크다 작다 그런 부등호를 과연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그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고정이자율 저당 대부분 보면은 괄호의 예상 인플레율은 누가 부담한다? 차입자, 돈 빌린 사람이 부담하죠. 왜? 그게 금리에 반영이 됩니까? 금리에 반영이 됐다는 그만큼 금리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차입자가 부담하는 거죠. 금리 이자를.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반영이 되지 않는 비예상 인플레는 당연히 뭐예요? 돈 빌려주는 쪽, 대출자, 은행, 대출기관. 이런 용어도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부담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게 사실 뒤에 연계가 됐죠. 우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역할 중에 모기지론, 영모기지 제공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모기지론은 고정금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영모기지, 우리 주택연금제도라고 그러죠. 이거는 변동금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출제 테마들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딱딱 전혀 독립된 것이 아니라 아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15페이지 보면은 모기지론, 모가지가 아니고 모특이지가 아니고 모기지입니다. 고정금리. 그래서 영모기지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변동금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28번째 출제 테마고 있지만 뒤에 다른 출제 테마 이런 것들을 연계된다는 거. 그 다음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의 차이점을 또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하죠. 자, 시험에서는 첫 번째 요 테마보다는 요 두 번째 요 테마를 참 잘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돼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 그림을 보면은 간단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 균등 대 원리금 균등, 체증식은 우리가 점증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X축의 기간, Y축의 상환행, 갚는 금액이죠. 자, 그래서 원리금 균등은 매 기간, 매 상환 기간별로 원리금이 원금 플러스 이자인 원리금이 균등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매번 요만큼 갚는 거죠. 그에 반해서 우리 원금 균등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체증식은 점점 증가된다. 그래서 점점 증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림으로 이 세 가지의 원리금 상환 방식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말입니다.
계산 문제. 이게죠. 그래서 계산 문제는 회차별 불이백, 회차별 얼마의 원금과 얼마의 이자 또는 얼마의 원금 플러스 이자는 원리금이 되겠죠. 이거를 갚아야 하는 이 계산 문제가 출제가 잘 됩니다. 그러나 계산 문제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요게 이제 잘 출제가 되죠. 그래서 원금 이자 되는데 원금은 우리 원리금 마이너스 이자가 원금이죠. 자, 원리금은 같은 말로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보다 차입액 곱하기 저당상수다라는 거죠. 앞에 우리 현가, 시간가치 현가에서 배웠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결국 원금은 차입액 곱하기 저당상수 마이너스 이자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저당상수하고 역수는 뭡니까? 연금의 현가계수죠. 따라서 저당상수는 연금의 현가계수 분의 1로도 또 바꿔줄 수 있겠다. 이자는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계산 문제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겠다. 근데 왜 쌤은 계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나요? 강사니까 있어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 수험생들은 이 60점 딱 넘어가지고 맞아가지고 말이죠. 자격 따는 게 목표지 있어 보이는 거. 그거 개뿔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은 뒤에 모기지론 있죠. 거기하고도 연관돼요. 그래서 자, 모기지론에 보면은 상환 방법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벌써 원금, 원리금 균등, 경우에 따른 체증식도 이렇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모든 변화들이 연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저당 상환 방법 기출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기출 139페이지입니다. 자, 139페이지 보시면 와 20회 같은 경우는 13회, 20회 같은 경우는 무려 3문제나 여기서 출제를 하셨죠. 그래서 굉장히 잘 출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주로 우리 저당 상환 방법에서 원리금 상환 방식의 어떤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잘 물어봤고, 그 다음에 불입할 금액을 또 잘 물어봤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30회 때는 역시 출제될 것 같아요. 한 문제 이상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종합 문제 내거리. 두 번째는 뭐예요? 이번에는 이제 고정하고 변동을 내지는 원리금 상환 방식을 너무 자주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고정 변동을 이번에는 좀 다시 한번 출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본다.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종합해서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27번째 테마 금융 종류, 28번째 출제 테마 저당 상환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